미얀마? 거긴 답 없어요. 포기하세요. 세계 경제 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손절을 선언했던 2014년. 돈도 사람도 희망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남은 땅.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인 유일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100개 마을을 통째로 바꾸죠. 예산은 단돈 300억. 국가 인프라를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 강대국들이 쏟아부은 수조 원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한 액수였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방식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3년 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포기한 땅에서 한국이 써내려간 전무후무한 역전 드라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당신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로는 끊기고 물은 말라가고 농사는 망해가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요? 2014년 미얀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반세기 독재의 대가는 참혹했고 우리 앞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티 나웅입니다. 미얀마 농업관계부 차관으로 30년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1998년 한국 정부 초청으로 농업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때 본 한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미얀마보다 가난했다던 나라가 서울거리는 깨끗했고 농촌엔 현대식 비닐하우스가 즐비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16년 후 그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올 줄은 말이죠. 2014년 초 제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네피도는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한때 황금의 땅이라 불렸던 미얀마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고개를 돌린 비운의 나라였죠. 반세기 넘게 이어진 서슬퍼런 군사 독재,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적 혼란.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갔고 경제 제재라는 높은 벽 안에서 미얀마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을 틀어도 흙탕물만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창밖에는 언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면 말이죠. 이것이 2014년 미얀마 국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농업이었습니다. 미얀마는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둥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도 농업 기술이 없어 생산성은 바닥을 기었고 비라도 한 번 쏟아지는 날이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흙길이 끊겨 수천 명이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하는 것. 그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였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차관으로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죠. 2013년 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계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당관은 냉정했습니다. 미얀마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IM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시기상조입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치 안정이 먼저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조차 이 나라는 답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죠.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투자를 하거나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미얀마는 신조차 포기한 땅처럼 버려졌습니다. 2014년 1월 어느 날 저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에어와디 지역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구율 5%, 주민소득은 재난 전 대비 40% 감소. 숫자로 증명된 절망이었죠. 창밖으로는 또 정전이었는지 네피도 시내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코이카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6년 전 그 깨끗했던 서울거리가 떠올랐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하나의 형식적인 만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세계은행도 IMF도 손사래를 치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네피도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한국 코이카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16년 전 연수 때 본 것이 전부였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분단 국가, 그 정도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철수 단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형식적으로 답례했습니다. 어차피 또 조건부 지원 이야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김 단장의 첫 마디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조건 없이 돕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건 없이요? 네, 정치적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세계은행도 IMF도 모두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화를 먼저 하라, 정치범을 석방하라, 군부를 통제하라.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 단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22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300억 원이죠.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300억 원이면 마을 한두 곳 정도는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겠구나. 보통 개발도상국을 도울 때는 시범적으로 마을 한두 곳을 정해서 우물을 파주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럼 몇 개 마을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김 단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0개 마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얀마 공무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100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100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얀마 전역에 퍼져 있는 100개의 낙후된 마을을 동시에 선정해 한꺼번에 개조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고쳐서는 답이 없다며 판을 통째로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김 단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차관님,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1953년 서울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판잣집, 거리를 배회하는 거지들. 1970년대 한국 농촌 사진도 있었습니다. 초가집, 비포장 도로, 남루한 옷을 입은 농민들. 이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죠. 1인당 GDP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얀마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때 김 단장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1973년 서울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었고 깨끗한 포장도로에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촌 사진도 달랐습니다. 기와집, 콘크리트 도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까? 김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2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을 이긴 방법이죠. 그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땅을 파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할머니 마을이었습니다. 김 단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이 변하는 걸 보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김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얀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미국 원조 받을 때는 안 됐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니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형식적으로 감사하다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100개 마을이라니. 미얀마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여전했고 현지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마비 수준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옆에 있던 농업부 국장이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이것도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해외 원조 기관들은 비웃었습니다. 돈을 땅에 버리는 짓이라며 내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50년 전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살아보세 노래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겠구나.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14년 6월 한국 코이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100개 마을을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죠. 샨주, 카친주, 에야와디, 만달레이, 라카인주까지 전국에 흩어진 가장 낙후된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양곤공항에 한국 봉사단 120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 영접식에 참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20명 중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자비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영접식이 끝나고 저는 한 젊은 봉사단원에게 물었습니다. 월급도 안 받고 왜 이런 먼 곳까지 오십니까? 그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하셨어요. 그때 외국인은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다들 한국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스스로 해냈잖아요. 이젠 우리가 도와줄 차례예요. 다른 봉사단원도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필리핀 간호사셨는데 한국 가난할 때 우릴 도와줬대요. 이젠 우리가 베풀 차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빚을 갚으러 온 거구나. 받은 은혜를 갚는 민족, 이게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공무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저 젊은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실제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한국 봉사단원들이 배치된 마을들은 말 그대로 오지였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물도 없었으며 잠자리조차 마땅치 않았죠.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8월, 저는 첫 번째 현장 방문을 나갔습니다. 만달레이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청년 3명이 미얀마 주민 20여 명과 함께 땡볕 아래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중이었죠. 그들의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봉사단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직접 하십니까? 그 청년이 삽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함께 해야죠. 우리 할아버지도 50년 전엔 이랬대요. 옆에 있던 미얀마 할머니 한 분이 한국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죠. 그 청년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현장을 돌아보는데 한국인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단장과 함께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을 입구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팀장이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50년 전엔 당신들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때 본 사진들이 떠올랐죠.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집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을 때 정부는 시멘트랑 철근만 줬어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밤새 도로를 깔았고 주말마다 다리를 놓았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을 우리가 고치자. 그 마음 하나로 뭉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미얀마에서도?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우물 파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얀마 인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미얀마 아이가 한국 봉사단원에게 들꽃을 꺾어 건넸습니다. 그 청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꽃을 받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까?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 봉사단원 한 명이 건물 뒤에서 운동화를 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 또 진흙탕에서 일할 텐데 왜 빨고 있을까 궁금했죠.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왜 빨고 계십니까? 그 청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선 더러운 신발 신고 일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도 실례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잠긴 미얀마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0개 마을을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프로젝트 시작 2년 차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현장 방문을 위해 샨주 지역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은 진흙탕이었죠. 비만 오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른 허벅지까지 빠지는 진흙탕 때문에 소 달구지는커녕 사람도 걷기 힘들었고 애써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마을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흙길 위로 단단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도로를 직접 밟아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품질 괜찮죠?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한국에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옆에 있던 미얀마 인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한국 기술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한국에선 이건 불합격이에요. 30년은 가야 합니다. 20년짜리 만들면 안 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원조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기술자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걸린 거예요. 대충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일하듯이 합니다. 아니, 더 정성껏 하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 끊어졌던 다리가 보수되어 튼튼한 새 교량으로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과 도시가 다시 연결된 겁니다. 그때 학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진흙투성이 발로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끈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학교 안 늦어요.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페달을 밟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등굣길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의 미래가 달리는 모습이었죠. 마을 중심부에는 새로운 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솟구치는 급수시설이었죠. 한 할머니가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물이 깨끗하죠? 할머니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80평생 이런 물은 처음이에요. 손자들이 이제 더 이상 흙탕물 마시고 배탈 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도로와 우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인프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마을 외곽에는 쓰러져 가던 마을, 창고가 튼튼하게 손질되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락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해 있었습니다. 낡은 집들도 보수되어 있었고요. 한국 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관님,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또 속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제는 믿어요.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 몇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이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물 파는 현장도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얀마 인부들이 함께 땅을 파고 있었죠. 15m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인부들이 말했습니다. 그만 파죠. 여기는 원래 물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25m까지 팝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요. 결국 22m 지점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포기를 모르는구나.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다리가 놓이고 물이 솟고 집이 튼튼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도로와 우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인프라는 기본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따로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로 놓인 가로등이 마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칠흑 같은 암흑천지였던 그 마을이 이제는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인프라만 좋아진다고 사람들 삶이 진짜 바뀔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찾아왔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세 번째 현장 방문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에아와디 지역의 농업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가 주민들에게 벼농사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논 한가운데서 50대 한국 전문가가 장화를 신고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민 40여 명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열심히 듣고 있었고요. 벼는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간격이 중요해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병충해에 약합니다. 콩은 이렇게 관리해야 병충해를 막습니다. 물 주는 시기가 핵심이에요. 저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가르치고 있었죠. 교육이 끝나고 저는 그 전문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휴일엔 쉬시죠. 그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농사가 어디 휴일이 있나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어요. 1970년대의 말이죠. 3개월 후,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수확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같은 마을 안에서 미얀마 전통 방식으로 농사지은 논과 한국식으로 농사지은 논을 비교할 수 있었죠. 한국 전문가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차관님, 보세요. 미얀마 전통 방식은 헥타르당 2.1톤입니다. 하지만 한국식은 3.4톤이에요. 62% 증가입니다. 같은 땅, 같은 종자인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죠. 마을 창고 앞에는 수확한 쌀과 콩, 채소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처럼 보답하기 시작했죠. 쌀과 콩, 채소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70세 노인 한 분이 창고 앞에서 쌀 포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올해 농사 잘 되셨나 봅니다. 그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많이 수확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땅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도 농업 기술이 없어 생산성은 바닥을 기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성공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할까? 한국 전문가들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새마을 금고 시스템이었죠. 저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새마을 금고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금융 전문가가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농사가 잘 돼도 농민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였죠. 농사를 지으려 해도 비료 살 돈이 없고 소를 키우려 해도 송아지 살 돈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쓰면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평생 빚어가 되는 악순환입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리면 이자가 월 10%예요.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1960년대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한국 농민들도 고리대금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빚을 갚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국 새마을 금고 자산이 90조 원입니다. 50년 전 가난한 농민들이 시작한 게 이렇게 컸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죠. 방식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각 마을에 종자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소액 대출과 저축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맡기고, 여러분이 빌리고, 여러분이 관리합니다. 한국 사람은 도와주기만 할 뿐이에요. 주민들은 이제 고리대금업자에게 빌지 않고도 마을 금고에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월 10%가 아니라 월 1%였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자 마을 경제의 혈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저 마을 금고에서 돈 빌려서 염소 2마리 샀어요.
이제 새끼도 낳고 우유도 팔아요. 다른 남자는 재봉틀을 샀다고 했습니다. 옷 만들어 팔아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전보다 2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소규모 잡화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축을 샀습니다. 누군가는 재봉틀을 사서 옷을 만들어 팔았고, 누군가는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금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 상환율이 98%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가난해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는 소를 한 마리 더 사야지,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지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해준 것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 회의로는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지혜가 지금 미얀마를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저는 특별 점검을 위해 3일간의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100개 마을 중 15개를 집중적으로 돌아보기로 했죠. 프로젝트 시작 3년차,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카친주의 새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통계 자료를 받아들었죠. 차관님, 이 새 마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35% 상승했습니다. 2020년 발표된 KDI의 종합평가 보고서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한 마을들의 가구당 소득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나올 겁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손길이 닿은 100개 마을만 유독 소득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숫자일 뿐이야.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속으로 되뇌었죠. 둘째 날, 만달레이 인근 5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마을 금고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상환율 98%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대출, 상환,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어요. 저는 장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거의 모든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저 한국 드라마 봤어요. 대장금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 엄청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여기 온 한국 사람들도요. 정성이 대단해요. 저는 시스템이 정착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려했죠. 셋째 날, 저는 라카인주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에야와디 삼각주 지역이었죠. 이곳은 100개 마을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끗한 집들, 포장된 도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였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관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015년이었어요. 차관님이 처음 우리 마을 오셨을 때 제 손 잡아주셨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절망에 빠진 한 노인을 위로했던 적이 있었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민쉐라고 합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 마을은 지옥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마을 300명 중 87명이 가난과 질병으로 죽었어요. 제 아들도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우릴 버렸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도로 깔아주고, 우물 파주고, 농사 가르쳐주고. 2015년 한국 청년이 우리 마을 왔을 때 첫날 밤 그 청년이 운동화 빨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장면이었죠. 내일 또 진흙탕인데 왜 빠냐고 물었죠.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선 더러운 신발 신고 일하는 건 예의가 아니래요.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차관님, 이제 제 손자를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손자가 공부 잘해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을 학교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교실 벽에는 태극기와 미얀마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가시면서 남기셨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와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타국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지켰구나. 한국인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미얀마를 바꿨구나. 우리 정부가 포기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건 한국이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낚싯대를 주고 함께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을 흘렸고, 함께 웃었고, 함께 희망을 키웠습니다.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네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성공했다고. 미얀마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2020년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저는 네피도 집무실에서 KDI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3년간의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죠. 표지를 넘기며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00개 마을 평균 소득 32% 증가, 도로 포장률 95% 달성, 식수 접근성 100% 개선, 농업 생산성 평균 28% 증가, 마을 금고 가동률 94%.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역시 성공이었어. 모든 지표가 상승했잖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미얀마에서도 통했어. 하지만 43페이지에서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한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소득은 개선되었으나 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즉 사회적 자본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뜻이지? 성공한 거 아니었나? 보고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로, 우물, 농업 기술, 금융 시스템 등 물리적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으나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이었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정신은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뭔가 빠진 게 있구나.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저는 즉시 한국 측 최종 책임자인 김철수 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단장님,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양곤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적 자본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니요. 김 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못 옮겨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1970년대 한국 농민들은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섰어요. 내 땅을 조금 내놓겠다.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이죠. 김 단장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1972년 경상북도 어느 마을입니다. 한밤중인데 주민들이 횃불 들고 도로 작업하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새마을 노래 하나에 온 마을이 똘똘 뭉쳤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밤중에 수십 명이 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발적 희생, 그 공동체 정신, 그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기술로도 이식할 수 없는 거였어요. 김 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관님, 왜 한국만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놀랐어요. 유엔이 1970년대 한국 모델을 아프리카에 이식하려 했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도 시도했고요.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한국인들은 시키지 않아도 했거든요.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만 주면 주민들이 밤새도록 깔았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예요.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 위기의식이 단결을 만들었죠. 가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보다 못 살게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게 차이였군요.
네. 한국의 돈과 기술로 도로는 깔아드릴 수 있었어요. 우물도 파드릴 수 있었고, 농업 기술도 가르쳐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을 위해 내 땅을 조금 내놓겠다.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겠다는 그 자발적 희생 정신까지는 완벽하게 이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적이 무엇이었는지를. 300억 원으로 시스템은 옮길 수 있었지만 한국인의 DNA는 옮길 수 없었던 겁니다. 1970년대 가난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 노래 하나에 똘똘 뭉쳐 기적을 일으켜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차관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사회적 자본만은 끝끝내 이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였어요. 김 단장의 눈에도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겁니까? 김 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다만 한국처럼은 안 됐다는 거죠. 한국의 기적은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성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그 어떤 막대한 자본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 민족의 뜨거운 피 속에 흐르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미얀마의 사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강의 기적은 오직 한국인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역사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킨 증거가 됐죠.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2024년 현재 저는 이미 은퇴한 몸입니다. 하지만 가끔 라카인주의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우우민 쉐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죠. 지난달에도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깔아놓은 이 100개 마을의 도로는 여전히 그곳에 뚫려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튼튼했죠. 한국이 파놓은 우물에선 여전히 맑은 물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84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차관님, 손자 이야기하셨죠? 의사 되고 싶다던 그 아이요. 네, 기억합니다. 지금 양곤 의대 3학년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이야기 맨날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아이가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공부 더 하고 싶대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나도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미얀마 주민들의 가슴 속 희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벽에는 여전히 태극기와 미얀마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차관님, 저희 학생들 중에 한국 유학 준비하는 아이가 5명이나 돼요. 한국을 보고 배우고 싶대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2015년 당시 아기였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아저씨들 이야기 맨날 해주셨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었다고요. 저는 성찰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2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복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도로, 우물, 농업 기술, 금융 시스템. 이것들로 100개 마을은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 안타깝게도 현재 미얀마의 정세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우리가 심어놓은 새마을운동의 불씨가 더 크게 번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100개 마을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작동하는 마을 금고, 여전히 뚫린 도로, 여전히 솟는 맑은 물. 저는 마지막 성찰을 하게 됩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1953년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이룬 성과죠. 1인당 GDP 67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얀마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불굴의 정신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인의 DNA였으니까요. 300억 원으로 도로, 우물, 농업 기술은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하나에 똘똘 뭉친 한국인의 DNA는 불가능했죠. 미국도, 유럽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것. 그것은 한국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와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나라.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미얀마 농촌 개발의 역사에서 한국 모델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성공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이 귀중한 실험은 앞으로 가난과 싸우는 전 세계에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소중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2015년 한국 봉사단과 함께 일하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미얀마 청년의 묘 앞이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국 봉사단원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누군가 꽃을 새로 갖다 놓았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가 아닌 낚싯대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위대함은 낚싯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 일하듯이 미얀마를 도왔습니다. 아니, 더 정성껏 했습니다. 그 정성에 미얀마는 변했고 저는 변했습니다. 미얀마 개발의 역사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2014년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한국. 전 세계가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손 내민 나라. 조건 없이 도왔고 진심으로 함께했던 나라. 한국은 미얀마에게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함께 웃던 한국 청년들, 햇볕 아래서 땀 흘리던 한국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희망의 씨앗들.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받았던 사랑을 갚고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청년들이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